요 그림은 제가 AI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가시면서 화장실 한번 들려보세요. 화장실에서 조금 볼 수가 있어. 가려져 있는데 우리 거는 훨씬 더 폼날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그래도 옆 화장실 가서 보시면요 굉장히 이뻐. 마음에 저도 빨리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했고 제가 죄송하지만 뭐 하다가 오늘 허경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건축심의위원 하셔야지 통합심의위원 하실 수 있고요. 기타 등등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그 안산에서 제가 학교가 안산에 있어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건축심의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지.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끝나서 더 이상 안 하는데 그래서 우연히 이제 어떻게 우리 허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뭐 탓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올해 너무 많이 바뀌었대요. 25년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바뀐 거를 진짜 전문가들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판단을 우리가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걸 갖고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학교에 있는 한 전 조합장도 못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심이 없고 오로지 올바른 팩트를 전달하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우리가 서로 오해도 갖고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잘 풀어서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합의 가치와 미래 허 대표님한테 그냥 팩트만 전달해달라. 저도 제 내용은 몰라요. 지금 아직 안 받아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메시지가 옵니다. 새롭고 제대로 된 재개발의 정보를 얻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잘 안 되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강연 중간에는 저희가 끼어들고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이 끝나시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하나 있으니까 질문은 강연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1인당 한 가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1시간 조금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저희가 제 조합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조합장님께서 사비로 하셔가지고요. 이게 3시간을 빌렸거든요. 2시부터 5시까지. 그 이상은 저희가 못 써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28일을 할 때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조합장님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저기 오시는 앞에 있는 분들도 뭐 조합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제가 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발언할 때는 끝까지 참고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기 없기. 그 다음에 비난하고 큰 소리치기 없기. 제가 이렇게 5가지 정했고요. 만약의 경우 이거 없을 때는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쟤는 이제 끝내고 우리 빔을 제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마이크는 내가 우리 허경영 대표님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빔을 제가 바꿔볼게요. 죄송한데 자리를 한 자리만 주시던가 이쪽으로 좀 하실까요?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그 허경원이라고 하는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웃옷을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제가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뭐 이제 그 위원회를 제법 많이 해요. 건축위원회도 하고 있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시의 그 각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강연을 제가 제법을 해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넘겨줘. 오늘 그 강의할 내용들은 대략 한 이런 정도 범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개략적인 게 어떤 거냐면 그 모든 구역들을 재개발, 도심구 재개발, 어떤 재개발을 하는 모든 구역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서로 간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게 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천적으로 사업이 안 되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다음 장 넘겨줘봐. 우선 이제 여러분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심 재개발이라고 해서 그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다가 주상복합 건물로 아파트를 짓는 단지들을 도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사업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 구역이나 서울 지역의 도심 지역에 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때 아파트를 짓는 비율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규정 자체가. 이게 이제 그 단순 서울시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 체계 문제 때문에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은 용도 지역에서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짓는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현장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를 도심 재개발을 하는데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상가 비율 자체가 대부분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 있다고 한다면 용적률 700%, 800%, 뭐 500%를 적용했다고 한다면 5만 평이거든요. 500%를 적용하면. 그다음에 이제 800%를 적용하면 그 8만 평이에요. 거기에 이제 30%를 상가를 짓다 보니까 그게 2만 4천 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는 방식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맨 땅에다가 금 그려놓고 아파트를 팔잖아요. 초기에. 근데 상가는 그게 아니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실제 입주하고 싶은 상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아 저기 저 상가는 되겠네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대부분은 여러분 같은 지역들은 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가 미분양될 일은 없죠. 다만 상가가 미분양됐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분양을 하는데 조합원들은 관리 처분을 통해서 이미 이사를 가고 아파트 몇 동 몇 동 받고 상가 하나 받는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상가가 분양되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주상복합 아파트가 실제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몇 가지 것들을 정책적으로 먼저 선도를 해봤었죠. 올해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세운지구 아시죠? 세운. 그 지역에 이제 그 사업하는 방식 자체를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가만히 두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도 다 주민들이 의사를 걷어서 동의서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가가 지나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각기 소유하고 있는 빌들이 작은데 그것들이 그분들을 소유자들을 힘을 합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어요. 건설회사가 책임져 주냐면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운에다가 재작년에 서울시가 제가 이제 그 재정비 촉진지구의 한남뉴타운 전체 다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구 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세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오세훈 시장이 새로 오시고 난 뒤에 바꾼 게 뭐냐면 종전에 있는 높이에서 2배나 2.5배를 올려줄게. 높이를 그만큼 더 주고 용적률을 더 줄 테니까 뭔가 좀 하자라고 하는 개발로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개방형 녹지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도자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세운 지역에 그 집을 짓게 되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전체 땅 중에 40%를 공원처럼 내놓는 거예요. 내 땅을 내놓지는 않지만 조성을 하고 대신 건물 높이를 2.5배 올려준 거예요. 용적률 한 200% 300% 더 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이 가게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그 설명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갈등을 겪었고 하는 것들은 뒤에 자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한 10년 이상 지나셨더라고요. 2013년도 이때 건축심의도 받으시고 새로 정비계획 하겠다고 조합도 만드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한 12, 13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 12, 13년 지나면서 사업이 안 된 구조 자체가 여러분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가 다듬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중심을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제 그 조합원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러운데 어쨌든 위치는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한강로 여기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 숙대역 여기죠. 숙대역 여기에 보면 이번에 그 S물산으로 선정한 남영 2구역 그다음에 그 남영 그 4-1구역 4-2구역 저희가 3개 구역에 대한 것을 주상복합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신 법률에 의해서 바뀐 걸로 해서 인허가를 현재 받고 있죠.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 어쨌든 위치는 너무 잘하시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장.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계획 고시도 하고 그 조금 직전에 조합도 만드시고 건축심의까지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못 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상가 비율이 너무 높아도 못하는 거예요. 업무시설 비율이 높아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숫자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6천이다 뭐 1억이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시세가 2억 간다 1억 5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데 실제 상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면적 자체는 시장 경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받쳐주는 거고 반대는 상가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가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그마한 상가를 한 2개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여러분이 갈등하고 뭐 이쪽 뭐 통합이다 이게 결합개발이다 이것 걸로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번에 해결이 가능한 상태로 관련 규정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기 사업주로서 또 여기 토지주라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주라고 했을 도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저대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저쪽에 뒤쪽에 있는 땅과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땅들을 두 개를 합쳐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는 결합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지가 이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결합 개발도 아니거든요. 근데 결합 개발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문 1구역 다른 구역이죠. 그래서 이문동에 하고 있는 이문 3구역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을 곧 앞두고 있죠. 거기에 이문 1구역과 이문 이쪽에 한 거리가 한 1.5k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서 사업을 해요. 그런 지역의 결합개발이지 여러분 두 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길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에 다 불이익 받을 부분이 없다는 부분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형태라고요. 말 자체는 결합개발인데 사실은 제가 도시계획적으로 느꼈을 때는 하나의 필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현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음 장. 요게 이제 용산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황들을 보게 되면 저게 이제 요 서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역부터 요 밑에 이게 여기 현재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 재개발 사업, 일반 재건축 사업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인허가를 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런 일반 재개발 구역들이 용산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된 사유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다 예를 들어서 후암 1구역 같은 걸 보면 2006년도에 처음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거든요. 층수 제한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거기.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것이 여기에 보면 동자동 공공주택 복합지구라고 하는 것이 LH에서 우리 쪽방촌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거기에 이제 40층으로 건물 짓는 거를 허가를 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40층을 받다 보니까 주변 지역들의 개발 압력이 높아졌고 그동안은 다 남산가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40층 지었는데 다른 데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주계획에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층수가 이쪽 서계정뜨기 여기 이제 하고 있는 게 38층까지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조그마한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한 36층 정도 현재 인허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남영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들인데 요거는 38층 정도로 현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암이 일은 이달에 서울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30층 정도로 지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재개발 사업도 용산 여기가 다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쨌든 효과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요게 이제 이게 금방 보여드렸던 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종전에 불렀죠. 지금은 이제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도심 재개발이라는 용어로 통일됐습니다. 도심 재개발, 도심 재개발로 하고 있는 거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전면 구역이 지금 현재 시공자 선정하고 있죠. 여기 용산역 앞에 그리고 신문에 보면 매일 뭐 그 P건설하고 뭐 H건설하고 이쪽에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전면 구역이 됐고요. 나머지 구역도 사업을 대부분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이 한강로 구역이고 여기 있는 남영 2구역 요게 3개가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인데 요거는 건설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가고 있고 요거는 현재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뭐냐면 그 용산공원이 여러분을 다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뒤에 전쟁기정관 그 미 대사관 들어오는 자리까지가 전체적으로 용산공원이죠. 이렇게 크게 서빙고동 앞에까지가 그 용산공원이고요. 이 용산공원은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큰 틀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높이가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요 용산공원과 접한 용산공원과 접한 첫 켠은 45m까지 지을 수 있어요. 45m.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영구역을 말씀드린다면 여기도 보면 이 대사관이 있고 여기가 전체가 용산공원이잖아요. 여러분 땅까지 다 했어요. 앞에가.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도 켜를 절반으로 나눠서 이쪽 끝은 이쪽 쪽은 45m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은 100m가 원래 70m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는 이제 그 공동위원회 자문을 통과했으니까 통과한 내용을 보면 이쪽 첫 번째 켜는 70m까지 지을 수 있고 바깥쪽은 110m까지 짓는 걸로 했고요. 여기 남영 2구역은 120m까지 지을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역도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될 걸로 예상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미 대사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55m로 높이가 55m로 대사관이 지어져요. 그 대사관 높이 때문에 45m를 초과해서 70m까지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용산공원하고 접해 있는 켜들 중에 인근 구역의 여러분 구역도 당초에 결정된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건 아시죠? 그 높이에서 보시면 요 옆에 보시면 옆에 국방부 땅이 있고 국방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또 뭐 있죠? 앞에 있죠? 여러분 땅 앞에 청와대인가요?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런 건물들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도 그와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높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은 다 45m밖에 못 짓지만 이쪽 지역들은 45m밖에 못 짓지만 이 구역은 이런 옆에 있는 건물의 혜택을 봐서 높이를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종전에 결정되어 있던 높이에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당초에 있었던 건물 여러분도 여기 120m까지 지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높이를 전체적인 것은 맞추는데 약간의 높낮이는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용산공원하고 접한 모든 대지는 첫 켜는 무조건 45m까지 짓지 못한다. 더 올라갈 때는 인근 지역의 경관이라든가 기존 건축물이 용산공원을 가렸어요 이미. 그런 경우는 좀 올라가도 되겠죠 주택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서울시가 내가 이제 오늘 오늘 좀 강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저희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 예를 들어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뭐 서울시에서 하는 통합심의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구역에는 좀 고민을 좀 저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뭐였었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래서 규제 완화된 정책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분야 쪽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 구역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준주거 지역에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상가 사무실들 비주거 면적이 너무 과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은 대략적으로 40몇 %로 알고 있죠. 뒤에 자료에 나오는데.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짓는 것 중에 40%를 상가나 그렇지 않으면 오피스를 건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은데 오피스 가격은 그 절반쯤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규제를 완화하는데 도심 내에다가 주택을 공급을 하자. 그러면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교통 수요도 줄고. 그런 목적 하나하고 상업적 이런 준주거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 지을 때 왜 안 되는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히 조정하자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발표를 한 게 오 시장님께서 그 규제를 하는 게 총 132개 정도의 규제를 완화를 발표했는데 그중 제 1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1호가 뭐냐면 주상복합 규제가 130개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제일 1호가 뭐냐면 상업 준주거 지역의 사업성 증가를 위해서 상가와 업무시설 미분양 리스크를 축소하고 주거 공급 비율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자 해서 상가 비율을 확 낮춰준 거예요. 여러분 40% 정도 지었어야 되죠. 자료를 보니까. 근데 보는데 지금은 10%만 지으면 됩니다. 상가를. 그럼 40% 10%를 지면 나머지 30%를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분양 리스크가 없어졌고 두 번째는 상가를 나중에 종전계대로 하면 40% 정도를 여러분 준공하기 전에 상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상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분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두 가지 측면이 결합돼서 사업이 그동안 안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민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 이 쪽박 차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땅 같으면 메이저 시공사가 와서 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적인 위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합원들하고 갈등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가 40%가 나왔는데 그게 분양이 안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조합원 여러분이 돈 내셔야 되잖아요. 그 돈 내는 싸움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 이미지 관리상.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는 건설사도 없고 그동안은.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용산 하고 있는 남영동도 경쟁을 해서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여기 이제 용산 전면구역도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달 중순쯤 한다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되는 사유 자체가 뭐냐면 양쪽의 아다리가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건설회사도 조합원하고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10% 상가 분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정도는 충분하다. 조합원 중에 상가 가지고 싶은 분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용산 바닥에서 파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꿨고 이게 어쨌든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132개 중에 제 1호입니다. 1호. 이렇게 완화했어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모든 현장들이 다 이걸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기 용산 남영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합시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뽑았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원래 주거 비율이 상가 비율이 42.5%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대폭 낮춰서 하고 현재 통합시민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좀 시간이 조금만 지나시면 거기가 상가 비율이 확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시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이제 규제 완화가 132개 중에 우리 이제 건축 관련해서 특히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약 20가지 정도 돼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믿을만 하시죠? 보도자료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그러면 이 규제 완화 중에 우리 지역의 도심 재개발을 하고 있는 현장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건축이 한 2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가 비율 축소해 준 거예요. 상가 비율. 이게 사유는 이거죠. 온라인 쇼핑, 미분양에서 주택 공급 확대.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기부 체납 공원을 입체 공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도 사업을 하시면서 북쪽에 공원을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남쪽에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넥스 아파트인가요? 뭔 아파트 하나 있죠. 남쪽에 있는 아파트. 그 옆에 공원 만들도록 돼 있죠. 이제 그런 공원을 만들 때 이게 이제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땅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하고 접해서 다 공원이잖아요. 예? 그 옆에다 공원이 왜 필요한지가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저것은 서울시에서 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정하는 공원법에 있는 규정이라서 서울시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공원을 만드셔야 돼. 만드셔야 돼서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근데 공원을 만드는데 땅 소유권은 여러분이 가져서 아파트 추가로 지으시고 지상 1층만 공원처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다 쓰게 하자라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상 1층만 공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하층 땅 소유권을 주민이 가져가는 것, 그것 보고 공원의 입체 결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있습니다.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 입장에서는 뭐냐면 땅 면적이 커졌으니까 내 땅에 대해서 짓는 용적률의 숫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공급이 그만큼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체 공원이 하나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를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구역은 아마 제가 이제 그 100m에 아마 122개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이. 뭐냐, 하나는 100m는 뭐냐면 그냥 지으면 100m, 좀 이쁘게 지으면 120m 완화해주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중에 모든 지역을 다 높이 규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고, 그 서울시 전체의 도시 경관이라든가 주요 도로 망축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건물 이쁘게 지으라고 일부러 규정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은 땅 위치가 좋은 위치니까 이쁘게 지으면 120m, 안 이쁘게 지으면 100m만 지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신 건축비가 좀 더 들겠죠. 더 드는데 그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지역에서.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공사비는 추가로 일반 분양하는 숫자에 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냐면 그런 것들은 조합원이 가져가는 아파트가 있고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똑같이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도 일부 분담하고 일반 분양자도 일부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높이를 하고 있는데, 이 높이를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높이를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는 사연은 뒷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인허가 기간을 확 단축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 그 신통계획이라고 해서 재개발이라고 하죠. 신통계획에서 재개발 사업을 신통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신통계획 MP를 하고 있어요. 총괄 건축가를 하고 있는데 5개 단지에 9,000세대 정도를 제가 총괄 건축가로 이렇게 안을 다듬어서 확정이 됐어요. 이제 가장 큰 단지는 한 4,000개 정도 되는 단지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저를 총괄 건축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6개 구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인허가 절차를 대충 단축시켜주자라고 해서 과거에 한 4, 5년 걸렸던 것을 무조건 2년 안에 끝내자라고 해서 실제 끝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주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공자 선정 시기를 바꿔 주었어요. 시공자 선정이.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면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인허가 받았는데 시공사가 와서 내용을 싹 바꿔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것들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시공자를 뽑으려면 사업시행인가라고 해서 여러분처럼 조합 만드시고 서울시 심의 받고 용산구청에서 건축 허가 받아서 거의 그 조합원 관리처분이라고 하죠. 그런 단계까지 허가까지 다 완료해서 그 다음에 시공사를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사 안 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은 여러분 조합이 설립이 돼 있잖아요. 돼 있죠? 바로 시공사 뽑을 수 있게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공사가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수익이 좋을 것이며 어떻게 짓는 게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단축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용역업자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외상으로 일하면 천천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내 돈은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시공자가 들어오면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역비를 받고 하니까 사업이 빨리 갈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메이저 시공사가 와서 여러분 시공하겠다고 하면 아 사업 되는가 보다 하고 좀 안심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여러분 조합은 바로 선정할 수 있어요. 조합만 정상화되시면. 그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하고 있는 남영 2구역 거기 조합 설립인가 하고 바로 시공자 뽑았잖아요. 네? 시공자 뽑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자하고 같이 열심히 도면 잘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그게 이렇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차.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가비를 축소해 줬자 그랬잖아요. 당초에 법상은 기준은 비주거가 이게 상가가 비주거라고 부릅니다. 비주거가 20%였고 주거를 80%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당초에 건축 심의했던 안을 보게 되면 상업지역의 상가는 30%를 냈고요. 그다음에 주거가 70%를 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9대1로 바뀌었어요. 9대1. 이제 서울시 규정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9대1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업지역은 어딘지 아시죠? 뭐냐면 이렇게 생긴 땅 중에 저 끝들이 조금이 상업지역이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 지역은 상가 10%,
나머지 90%는 아파트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역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 상가 실제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러분 땅에는 한 8대 2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상가가 2,0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땅 면적이 한 700~800평 정도 되더만요, 대략.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만. 그래서 그 정도 지역은 한 요 정도 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이에요. 가장 여러분이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은 준주거 지역인데 원래 비주거가 10%가 있었어요. 근데 법상은 있었는데 지금 규정이 된 것은 아파트를 100% 짓고 상가를 하나도 안 지어도 됩니다. 준주거 지역. 여러분 땅 중에 준주거 지역이 제일 크죠. 큰데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적용한 걸 보면 당초에 준주거 지역의 상가가 여러분 지역이 원래 몇 %가 있었냐면 40%가 있었어요. 그중에 아파트는 60%였고요. 요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97%는 상가를 지으시고 아니 아파트를 지으시고 3%만 상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가 안 지어도 돼요, 여러분. 준주거 지역은. 이렇게 이게 이제 9대 1이 했던 것이 10대 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상가가 여러분 지역을 계획으로 보면 4칸 있었는데 이 정도 하면 3%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창 여러분 땅 위치하고 보면 상가 3%만 지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다음 장. 세 번째는 입체공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입체공원은 여러분 땅 중에 여기 땅 반대쪽에 있는 북측 땅에 대한 부분은 필지가 이 도로로 해서 분할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부 체납을 원래대로 그대로 하시고 여기 공원 있었잖아요. 여기 공원. 예? 여기 공원 중에 옆에 색깔 칠한 만큼을 추가로 조금은 공원을 더 만드시고 중복 결정을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땅 면적이 얼마냐면 공원 면적이 1,820제곱미터더라고요. 여러분 땅이. 이거를 이제 아파트로 변화를 하는 땅으로 써먹고 지상 1층만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파란색으로 칠한 이 공원 면적 있죠. 요것만큼만 여러분 땅으로 공원으로 만들고 지하 그다음에 소유권 여러분 가져가니까 아파트를 짓게 해드리는 거 지상에 공원을 이만큼만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한테 이익이 많이 생기죠. 1,820제곱미터만큼은 아파트를 용적률 400% 정도 고발 수 있으니까 옆집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안 좋잖아요. 사업 하지 않으면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는 대신에 이 땅 면적의 125%만큼은 공원을 추가 더 만들어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지상층만. 대신 땅 소유권은 내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처럼 이런 대단지 아파트 뭐 500세대 훨씬 초과하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요새 지상 1층에 주차하는 단지 한 개도 없잖아요. 다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같이 칸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주택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규제를 시행한 지가. 그래서 대략 한 일주일쯤이나 그 전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확정을 했어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확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라 현재 사업 시행을 이대로 하고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강북구의 그 미아동 쪽에 그 신속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범 사업으로 1호를 지정을 하셨어요. 1호로.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실제 민간이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역에서는 보면 여러분 구역 이 공원이 여러분 아파트 지으려고 공원을 내놓은 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쪽에 파출소 옆에 현재 공원이 있더만요. 있죠? 공원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거를 여러분 땅으로 가져가면 원래 기부 체납했던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네?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요거는 실제 이제 이걸 공원을 입체 결정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업에는 미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공원을 이쪽으로 옮겨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요거는 관련 법률은 이렇게 개정이 돼 있지만 요거를 적용하고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정상화되면 그때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살펴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대한 유연성인데 높이에 대한 유연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여러분 땅에다가 이제 원래 했던 그대로 이게 이제 저층부에 상가를 짓고 이렇게 상가를 짓고 우측에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면 원래 여러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간격이 여러분 좋으라고 저런 간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 입장에서 남산을 봤을 때든 용산공원을 봤을 때 공간을 띄워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통경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살면서도 옆집 앞집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런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돼 있던 것을 다음 장에 가시면 상가를 이렇게 했던 것을 확 줄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은 높이를 똑같이 해주면 뚱뚱해져야 되겠죠.
아파트 세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뚱뚱해지면 결국은 뭐예요? 일반 시민들이 향유하는 이런 통경축에 대한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종전에 있던 폭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이렇게 유지해주면 건물을 위로 올려줘야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높이를 그 건축계획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유연하게 완화를 좀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높이 완화 이건데 여러분 땅은 이제 보면 그 이게 서울시에 보면 주요 경관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남산을 보는 남산 그 타워 있죠. 그런 보는 방향 모든 다리 남북간에서 주요 조망축인 산이나 강들을 보는 방향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설정 축에 보면 일부 구간이 여러분 남산 조망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높이를 올리지 말고 나머지 구간 쪽에도 일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20m인데 이제 좀 올렸죠. 실제 120m로 결정이 났던 것을 이번에 통합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유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현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높이 완화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은 원래 이제 120m로 결정이 되어 있고 대략 예상을 해보면 한 10m 정도 올라가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막 올려주면 여러분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여러분한테 이익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일비 시민 입장에서 저 사람만 높이 지으라 그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m 정도 하면 3개층 정도 올라갈 걸 예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정도 높이에서 준용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사업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강로 구역의 상업적에서 주거비율이 원래 여러분 30%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30% 면적이 6,075였는데 이거를 10%만 다운시켜서 20%로 하면 여기서 차이나는 면적이 2,023.6이 돼요. 이만큼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주택에서 추가로 20%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로 가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상업지역이 지금 어디하고 붙어 있냐면 그 삼각지 그 역에서 그 청와대 가는 길 있잖아요. 용산구청 가는 길 쪽 가 있죠. 그 도로가 한 4, 50m 될 거예요. 4, 50m가 도로가 되면 소음 대책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5층까지는 아파트 못 지어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걸 높이를 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상가 짓고 나머지 80% 아파트 지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종전에는 오피스텔로 돼 있더라고요. 오피스텔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슨 뭐 제가 용역사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께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라서 요거에 대한 것은 면적 자체가 작더라고요. 땅 면적이 2,000밖에 안 되니까 1,000%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에 이것은 그냥 똑같이 놔뒀어요. 똑같이 놔줬을 때 오피스텔로 계산을 하면 한 17세대는 더 추가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고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준주거지고 비주거가. 향초에 여러분 지역이 40%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34,572만큼 대략 한 10,000평 정도 상가를 주셨고요. 11,000평 정도 상가를 주셨고 이번에 이제 3%를 바꾸면 이게 약 2,592니까 800평만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10,000평에서 한 10,000평 정도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차이가 37% 차이 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용 59형 아파트로 하면 370 정도, 70세대 정도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거죠. 계산이 좀 나오세요? 나오죠? 상가 이 10,000평 분양하는 거와 아파트 370개 분양하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죠? 대신 이제 이 370개가 증가하면 무조건 다 여러분 일반 분양한 아파트 조합원이 가져가고 일반 분양한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재개발 지역을 도심 재개발이든 무슨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이 있어요. 임대주택. 그게 원래 이제 여러분 지역은 17%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13도 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17%였었고 그 뒤에 1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은 15% 적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차이가 가장 크죠. 이게 370개 중에 42세대를 임대 짓고 나머지 330개인가요? 이 정도를 분양하시면 되나요? 여기서 아마 사업의 갈림길이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328세대에 지어진 것 같아요. 이 임대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보면 시공사에 받는 돈보다 좀 물어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42세대는 그렇지만 370세대 일반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물어주고도 돈이 아주 많이 남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장. 공원 중복 결정을 하면 그 공원 면적이 현재 1,820이거든요. 이거를 용적률 400%더라고요. 여러분 준주거 지역에 하면 7,280이 되고 이렇게 되면
총 이게 59평 아파트로 85세대가 증가를 하는데 이 중에 임대를 57개를 지셔야 돼. 그래서 일반 분양하는 건 28개가 늘어나요. 이것은 왜냐하면 땅을 기부 체납하는 숫자가 법률에 정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원래 준주거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상업지역은 끝들이 조그매끔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주거 지역이었을 겁니다. 아마 원래 그게 이제 준주거 지역 용도를 바꿔줬는데 이게 용도 지역이 한 단계 상향되면 이것은 무조건 법으로 정해놨어요. 몇 프로 내놓으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이익이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인근 주민이나 서울 시민 입장에서 엄청 불편한 거죠. 여러분이 아파트 안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른 사람 입장엔 좋을 수 있어요. 공원도 잘 보이고 차도 안 막히고 그러죠. 그래서 무조건 일정한 땅 면적을 내놓도록 하는 규정이 자동으로 돼 있어. 이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이 면적만큼을 안 내놓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안 내놓게 됐으니까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것을 땅값만큼을 임대 아파트로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원을 원래 이제 경찰서 그 파출소인가요? 그 옆에 공원이 있었으니까 굳이 뭐 바꾸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 면적이 단지 안에 결국 있어도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띄어서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을 텐데 계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높이는 계략적으로 종전 높이가 120m였고 이게 이쁘게 지었을 때 120입니다. 이쁘게 안 지으면 100m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130m 정도로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 보이고 요거는 대략 보면 3개층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계략적으로 3개층 3m씩 계산하면 339죠. 그래서 3개층 정도는 아파트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서 이것들을 구분을 해보면 사업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로 좀 전환할 중에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준주거지 이게 제일 크죠. 370가구가 늘어나는데 그중에 임대가 42개가 짓고 공원 중벽골정은 85개 이렇게 해서 총 489세대가 증가하는데 그중에 임대가 116세대가 들어서 분양은 총 373세대가 추가로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되는 구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주상복합 지역에서 사업이 안 됐던 그 상가 비율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이게 보시면 이제 세수가 분양이 373대가 늘고 임대가 116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증가 세대수만큼 비주구가 축소됐겠죠. 상가 분양 수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가 분양 수입과 아파트 분양 수입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비주구 면적이 축소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구역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지금 현재 강남 3과 용산이 해당되죠. 용산이 해당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당초에 설계했던 그런 개념보다는 대형 평수를 많이 짓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이게 조합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한 40평 이상을 가져가시는 게 나중에 분양 차익도 훨씬 크시고 분양가 상한제니까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하셔서 해당 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니까 조합원 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대형 평수로 좀 평형을 키우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과 그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을 때 조합원한테 주는 가격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형 평수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증가한 세수가 한 489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고 한다면 500세대를 25평으로 지면 500세대가 될 거고 40평으로 줄면 절반으로 줄겠죠. 쉽게 얘기해서. 면적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 추세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대형 평수를 가져가게 되시더라 라고 하는 게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수 총 증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주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임대주택은 여러분 구역은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임대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상업지역에 짓는 임대주택은 전체 건립 세수의 5% 임대를 지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에 짓는 것은 15%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일단 상업지역에 짓는 것은 면적을 얼마짜리로 짓냐면 40제곱미터 이하로 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쪽에 땅값 비싸잖아요. 뭐 평당 1억 원 가겠죠. 이제 제가 이제 들리는 평당 1억 원 갈 텐데 그 임대주택을 하나 그 의무임대라고 하는 임대주택을 하나 서울시에서 사가면 어떤 그 금액에 사가냐면 땅값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를 사가요. 건축비는 여러분 땅에 사나 저 도봉구에 땅에 사나 건축비는 똑같아요. 결국은 땅값 차이가 여러분 땅은 1억이고 거기는 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 땅 한 곳에 임대 아파트를 하나 사면 도봉구에 3개나 4개 사요. 임대 아파트를 서울시가.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은 여기 이제 상업지역에 짓는 것은 규모가 아주 작은 걸로 짓는 것도 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들은 섞어야 돼요. 임대주택도 작은 거
그다음에 중간 것 25평 이런 식으로 섞어야 돼요. 소셜 맥스라고 섞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섞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는 17%를 짓는 거잖아요. 건립세수에. 요것도 평수가 좀 작은 평수도 용인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 지역은 어쨌든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어떤 평수가 작은 평수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개념입니다. 다음 장.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 그 건립세가 476세대가 돼 있고, 건축심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략적으로 조합원들이 좀 큰 평수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750개 정도 지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비율 자체가 이런 것들이 되게 커졌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이제 정상화가 되시면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관련 법률이 하나도 바뀐 게 있어요. 뭐 바뀐 게 있냐면 2013년도에 여러분 정비구역 변경하셨죠. 정비구역 변경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 정비구역 변경할 때 내 분담금이 얼마인지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정비구역 변경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정비구역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내 분담금을 알려줍니다. 미리. 몇 평 갈 때 내 분담금 얼마 이렇게 알려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조합까지 설립되어 있고 뭐 시공자 금방 뽑을 것 같으니까, 조합만 잘 된다고 한다면,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이 분담금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관리처분까지 가야 알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콩나물 장사도 장사 시작할 때 원가가 얼마고 계산하실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분담금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 초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영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476개에서 다 25평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다 찾으시면 대략 한 500개 정도 는다 그랬으니까, 480개 든다 그랬으니까 한 950세대 정도 아파트 건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것을 감안했을 때 대형 평수를 많이 짓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대형 평수들도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도 엄청 싸거든요. 그 가져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셔야 할 거는 임대주택, 상업지역은 5%. 요거는 아주 작은 거. 지금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여서 할 겁니다. 4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 거니까. 그럼 임대주택은 세대수로 하니까 여기서는 유리해질 것 같고, 준주거 지역은 당초에는 17%였고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1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이거는 예시 아니지 확정안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설문조사 받고 그다음에 몇 평 갈 수 있는지 서로 분담금 계산하시고 하셔서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요 건축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게 이제 여기 땅에다가 건축계획을 하면 상가 분양성 향상 방안, 조합원 배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넘겨줘라. 다음 장. 원래 이제 건축심의 반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상가가 여기 세 군데가 돼 있었고, 여기가 이제 파출소 뭐 짓는 거고, 여기가 교회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이제 변경한 안을 보면 여기하고 요거는 3층까지는 어차피 아파트를 못 지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길이 엄청 4~50m 넓은 길이잖아요. 용산 가는 길이니까, 구청 가는 길이니까. 삼각도에. 그래서 여기는 못 지니까 3층 정도로 이렇게 상가 조금 지으시고, 여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이 집에 저도 설렁탕 집인가 여기 자주 먹으러 오거든요. 요 설렁탕 집 맛있는 소문나서. 그래서 여기 지역은 그 1층 정도만 이렇게 한 층 정도만 낮게 상가 까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상가는 어쨌든 조합원들의 요구가 가장 1번입니다. 1번. 조합원들이 상가 많이 가져가겠다면 상가 많이 지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인허가를 하게 되면 일단 아파트를 많이 받아놓고 상가는 나중에 필요한 사람만큼을 더 주는 건 쉽거든요. 근데 거꾸로 처음에 상가를 많이 지어놨다가 아파트로 변화를 하려면 인허가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상가 가겠다는 사람들은 상가 느리면 아파트를 줄이는 것이니까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상가는 이게 여기 이게 되겠죠. 여기는 1층 정도나 2층 정도, 여기는 3층.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층. 그리고 상업시설은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층, 여기는 한 3층 정도, 여기도 한 3층 정도 상가시면 나머지 것들은 아파트 지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보면 이제 이 정비 사업을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조합원이 유리한 게 우선 가져간다는 게 유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배치 방법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이쪽 이게 용산공원하고 저쪽 남산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 보이는 동쪽에 그 조합원 아파트를 배정하면 되겠죠.
평형대.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평형을 그런 자리에 앉혀야겠죠. 40평짜리 가장 많이 가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앉히는 방법은 주상복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안들은 1층부터 꼭대기까지가 다 25평, 40평이 다 똑같았었고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뭐 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은 철저하거든요. 철저하게 뭐냐면 저층부는 좀 작은 평수로 하고 고층부에 그 대형 평수를 집어넣는 방법. 이 판을 두 개로 구조적인 것들을 해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우리 이제 남영동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 가급적이면 이제 조합원동이나 이런 동들이 여러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그 짓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준주거 지역에 상가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조합원보다 월등하게 많은 세수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현재? 260명이요? 그럼 한 700개쯤 지면 그 뭐 조합원들 알아서 가실 수 있겠네요. 선택해서 그 분리하는 방법은 이런 동도 분리하지만 이게 중간에 여러분 지역은 피난안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소방에 대한 규정들이 엄청나게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좀 평수가 좀 작은 거, 위에는 큰 거. 조합원들 33평 가겠다고 한다면 1층부터 똑같은 줄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합원 여러분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들로 최신 설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뭐 아파트 단지는 다 1층 뭐 주차 없고 공원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조나 이런 것들도 보면 향이 다행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땅은. 그래서 이런 배치 방법들 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 공간, 지하 주차장 효율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많이 다뤄야 할 것 같더라고 보이더라고 다음 장. 저희가 이제 배치하는 방법들은 뭐 주동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저렇게 놓을 수도 있고 방법은 땅이 너무 워낙 넓고 주변에 다 공원하고 접하고 있어서 뛰는 거리들이 법적으로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보면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치고는 뭐 일반 아파트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이든 뭐 이런 식이든 간에 어떤 방법들로 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조합이 정상화 되시면 세부적인 그 조합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용적률이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을 하면 대부분 상업 지역들이 많거든요. 거기 용적률이 800% 가까이 짓는데 여러분 땅들은 그 저기 짓죠. 400%로 짓죠. 여기만 1000%고요. 이렇게 돼 있고. 남영동 쪽에 예를 들어 보인다면 그 남영 그 2구역이라고 여기 한강대로가 그 국가 상징거리에 해당돼요. 근데 그 거리에 해당되는데 거기 이제 상징거리 기본계획이라고 잡혀 있는데 거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건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쪽 동들은 이쪽은 저희가 용적률이 860%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길 건너편에 그 남영 4-1과 4-2라고 하는 거 후암동하고 붙어 있는 곳 있죠. 그 끝자리는 용적률 660%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용산공원하고 붙은 자리는 층수를 많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돼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도 최소 발코니 2명씩 무조건 만들죠. 과거에는 한쪽만 발코니 있고 복도형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한 세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쪽 발코니, 이쪽 발코니, 여기 발코니 이런 식으로 무조건 2면 이상의 발코니는 다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지었던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제 이 안쪽에 그냥 철골로만 짓는 게 아니고 안쪽에 대부분 콘크리트를 별도로 쳐요. 이게 쳐서 기존에 생각했던 냉난방이라든가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저희가 그냥 이게 종전에 건축 심의 받은 거고 저희가 용역사가 아니니까 대충 매스만 올려봤어요. 그래서 매스가 대충 전에는 이게 2개가 상가에 있었는데 이게고 아파트가 3동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한 동만 되고 하나, 둘, 셋, 4동이 다 아파트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로 이제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대충 단축시켜놨어요. 인허가 단축시켜놓은 게 이 목적이 뭐냐? 종전에 했던 것에 무조건 기간을 절반 단축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도 제가 TF팀 이원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니까 이제 그런 자문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땅에다가 여러분이 지은 것처럼 그 상가를 뭐 한 30%를 준주거지역은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였잖아요. 3%면 사실 없는 거니까 다 없애버리고 뭐 상업적인 상가 없애고 하는 것들도 다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돼요. 변경 절차는 가급적 경미한 변경 내에서 수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거 비율은
총 건립 세수의 30% 이내가 주거 비율에 해당돼요. 30%. 그러니까 종전 가구 수의 3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은 주거 비율 자체를 옮기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정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적용하고 높이도 전체 높이의 20% 범위 내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그래서 그런 범위 내면 10m면 120m, 20m면 24m인가 그잖아요. 10m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건물의 배치 계획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주동이 전에 이제 하나 둘은 녹동이었고 그 한 동이 상가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파트 동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건축 계획의 변경은 건축 주동 개수 변경,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1508구역이라고 하는 거인데 거기 원래 세 개동이었었어요. 너무 빡빡해서 제가 두 개 동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가 두 개 동도 이런 사례가 경미한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는 이렇게 되죠. 인허가 절차는 지금 현재 이미 조합이 다 나 있으니까 여러분 나 있으니까 아마 뭐 조합 변경하시면 되죠. 어떤 절차 여러분들이 합의 과정을 거쳐서 조합을 변경을 인가 나시면 그다음에 지금은 통합심의라고 하는 제도로 가게 되니까 용역업체를 한 번에 다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선정하시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통합심의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시간이 조합이 변경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 용역사 선정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1차, 2차, 3차 입찰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감안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6, 7개월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됐다고 한다면. 그럼 사업적인 것들을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공자가 제안한 도면이 모든 법보다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도면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심의를 하게 되고 사업 시행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서 시켜 중 하나가 있고 그 뒷장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시공자 변경 시기를 당겨준 거예요. 종전에 사업 시행 인가 후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조합이 변경돼서 여기까지 가는데 계략 제가 예상하는 기간이 여기까지 가는데 3년 봅니다. 3년. 옛날 법으로 하면 지금 현재 조합 변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가 사업시행에 가는데 3년 본다고요. 제가 예상하는 기간이. 3년 후에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을 지금 그게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요 용역사를 선정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법상은 조합이 변경 인가되면 용역사를 선정 없이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법상은. 근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민간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제 조합 변경을 하자마자 시공자 선정을 바로 한다. 용역사가 없이 하면 도면을 못 그렸잖아요. 그럼 시공자가 도면을 그려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시공사는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 변경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사에서 관련 도면을 그려요. 한 넉 달 걸릴 겁니다. 여러분 지역 그 규모로 보면. 도면을 넉 달 그려서 시공자한테 내역서를 뽑아요. 우리가 이제 용역사가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마감 등급은 이태리째로 해주세요. 뭐라고 하는 것들을 마감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이제 성능 요구서라고 합니다. 시공자를 뽑을 때 성능 요구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뽑아서 여러분이 평단가를 정하는 거예요. 평단가를 정해서 시공자한테 입찰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공사는 여러분이 제안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금액을. 어떤 대안 설계를 하든 뭘 제안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거기서 입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재입찰해야겠죠. 그때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근구역에 이제 보면 저희 남영이가 이제 그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낸 게 1,050만 원에 1,070만 원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냈죠. 냈고 실제 이제 입찰이 성립돼서 시공사가 들어온 게 1,050만 원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1,070만 원을 정할 때 그냥 정한 건 아니고 기술적인 거 다 검토해서. 근데 여러분 거기하고 이거는 다른 게 그 지역은 그 상업 지역에 용적률 860%를 짓는 거라서 지하 8층을 팠고요. 여러분 쪽은 준주거지가 조금 파겠죠. 지하를 조금만 파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겠죠. 공사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계략적으로 여러분이 조합을 정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계략 6, 7개월 후면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식으로 하면 3년 있다 선정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가 그게 이제 바뀐 겁니다. 3점.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게 통합심의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스톱 결정으로 해서 사업 지원과 사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래 이제 보통 종전 별도 심의가 한 1.5년에서 2년 걸렸어요. 여러분 땅 규모 같으면 2년 걸렸어요. 2년. 왜냐하면 1.5 구역은 뭐냐 심의가 몇 개 없는 거.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 재해심의까지 몇 개 없는 것은 1.5년 걸렸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심의가 종류가 많잖아요. 8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이 8가지 해당되는 지역은 2년 걸렸던 거예요. 이거를 서울시가 목표한 거는 뭐냐 두 개 평균해서 6개월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방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현재 통합심의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통합심의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거의 시범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영등포에 이미 사업을 해서 통합심의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8개월쯤 걸렸는데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 유형별에 따라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개월수가 나와요. 인허가를 해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구역에 심의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것은 빨리 끝나고요. 그 다음에 좀 가지수가 많으면 더 걸리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 재해, 환경, 소방, 성능 이주 설계,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건물 이쁘게 지어야 되니까 특별건축구역, 그 다음에 교육환경보호, 길 건너편에 학교 있더만요. 용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층수 조금 조정하고 아파트 세수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계략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요 9개월, 10개월에는 소방청 사전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기간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포함해서 계략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옛날에 비하면 엄청 단축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제도를 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거, 그다음에 도심 내에 어떻게든 주택을 빨리 공급을 하자.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 준공업 지역에 용적률 400% 올려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상복합 지역에 주거 비율을 확 높여준 거. 상가를 확 낮춰주고. 이게 두 가지가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업 지역에 그 높여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앞에 다니는 철도가 그게 그 저쪽 건너서 1호선이 있잖아요. 1호선이 원래 그 경인선인가 기잖아요. 경인선이죠. 그 철도가 산업용이 원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 주변이 다 중공업 지역들이에요. 근데 거기 400%를 해주면 이미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철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용적률이 그 당시에는 250%밖에 못 줬어요. 중공업 지역도 400%를 올려주면 교통이 다 깔려 있는 곳에 아파트를 최신식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도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변경한 게 정비계획 변경인데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있었고 중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도 일정한 수준까지는 통합심의에 그냥 한 방으로 해버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시켰어요. 그럼 더 기간이 단축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정비계획 변경을 먼저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서울시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만든 게 뭐냐면 용도지역 상향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10% 20% 최고 높이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 등 변경하는 거 입체화 복합화 이런 것들이 공원을 입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경미한 변경 법상은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지만 통합심의위원회에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도시계획위원 2분이 들어오십니다. 2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 2분이 들어오니까 거기 통합심의에서 한 방에 다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 자체는 어쨌든 경미한 변경을 범위를 약간 벗어나도 통합심의 기준 안에 들어가면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처럼 그 주상복합을 짓는 아파트 도심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만 적용을 하다가 요걸 적용한 게 계략적으로 넉달쯤 됐습니다. 넉달쯤 전부터 발표를 하고 엊그저께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분 지역도 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처럼 사업을 가고 있고 조합이 설립된 단지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단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땅처럼 이 지역에 상가 비율을 얼마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한 석 달 전쯤에 서울시 전체를 일방적으로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 다 9대1로 바꿔줬다고요. 한 번에 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꿔줬고 여러분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셔서 그와 같은 제도 틀 안에 가시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여기 이제 저게 이제 남영 2구역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이고 여기는 원래 그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있죠.
인천공단하고 원래 높이가 이제 120인데 저희가 135m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길 건너편에 그 남양구역은 원래 그 70m였었어요. 그 용산공원 때문에. 그래서 한강로변은 110m로 저희가 조정을 그 100m에 건물 이쁘게 지으면 10m 해서 지금 110m로 지금 현재 용산구에도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원 쪽은 원래 36m에 20% 완화받아서 43.5m까지 지었던 것을 미 대사관 때문에 저희 지역은 70m로 완화를 받았습니다. 10만 원 저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호동에 하고 있는 것이 원래 하나 둘 세 동이었었어요.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 동 날려버리고 두 동으로 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했고 현재 통합심의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을 반짝.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대략적으로 우리 구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의 몇 가지 것들은 스크린을 받아서 오해를 안 생기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장. 이거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이건 뭐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메시 계획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런 것들도 금방금방 뚝딱뚝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아마 시스템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대충. 오늘 그 다음 장에 또 뭐가 있나? 어쨌든 그 이번 기회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여러분 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사업에서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역도 2개 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곧 받을 거예요. 곧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서울시 정책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는 어쨌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 지역에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자고 하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서 의견을 모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